제1회 미래문화예술교육 포럼 2일차 일부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세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자께서 소개를 시켜주셨지만 제가 빠르게 제 옆에서부터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으로는 SK 사회적 가치 연구원 박성훈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인 김규원 박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춘천문화재단 강승진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순태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자연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자리는 건축공간연구원의 이영범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시작을 할 텐데요. 지역이라는 이슈인데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하죠. 다 지역에 사시고 또 지역에 익숙하고 나에게 나의 집, 나의 생활권, 내가 일하는 일터는 굉장히 친근하고 나에게 편안한 공간일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지역이라는 곳이 항상 또 어딘가 부족하고 또 더 좋은 다른 곳보다는 항상 어딘가 또 모자르고 이런 측면이 있을 텐데요. 오늘 주제인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 속에서 이런 문화예술이 어떻게 뿌리 깊게 자리 잡게 할 것이냐, 또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을 어떻게 더 특별하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아까 박은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K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아주 큰 아젠다가 어떻게 우리 사회 속 내 삶 속에서 묻어나게끔 할 것이냐, 좀 이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모신 토론자분들이 정말 그 신발이 닳도록 지역사회에서 현장을 뛰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연결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또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한 6, 7분 정도의 말씀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순서를 제가 일단 박성훈 실장님, 김규원 선임연구원님 이런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성훈 실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박성훈 실장입니다. 저희 SK에서는 사회 성과 인센티브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사회적 기업을 선발해서 화폐 가치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하고요. 그 화폐 가치에 비례해서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2015년부터 기업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360개 정도 되는 사회적 기업을 전국에서 뽑았습니다. 이들에게 지금까지 나간 인센티브가 한 560억 정도가 됩니다. 이제 SK에서 여러 계열사들이 후원을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을 키우기 위해서도 뭔가 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나 교육기관에 성과 비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된다. 성과 비례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정부가 그 서비스를 그대로 100% 구매해 주는 것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비용 지출만 해도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게 인센티브의 힘이다는 거죠. 특히나 성과 비례로 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36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을 지금 데이터를 쌓아서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국내에 이와 관련된 논문이 한 10여 편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도 나와 있고요. 또 이제 WEF 다보스 포럼에도 사례가 소개가 돼 있는데, 여기서도 다 하는 얘기는 성과 비례 인센티브 방식을 써야 된다는 거죠. 성과 비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려면 측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문화예술 교육 쪽이 측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그 사회성과 인센티브 참여하고 있는 360개 기업 중에서
이제 문화예술 또 교육 쪽이 한 35개 정도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만 하는 곳도 있고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문화예술 쪽도 측정이 제일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고 교육도 제일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개가 만났으니 얼마나 측정이 어렵겠습니까? 정말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이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장기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프로그램 한 번, 두 번 참여 이걸로는 성과 측정이 안 됩니다. 적어도 1년, 뭐 2년 이렇게 해야 교육의 성과를 낼 수가 있고 근데 1년, 2년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이게 이 프로그램의 성과인 건지 다른 성과까지 섞인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문화예술이라는 분야의 그 추상적인 거를 그 가치로 잡아내기가 진짜 어려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측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만 보고 있습니다. 몇 개 프로그램이 돌아갔고 몇 명한테 수혜가 돌아갔는지 만족도가 몇 점인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다 보니 오히려 저평가가 된 건지 아니면 원래 문화예술 교육 기업들의 성과가 조금 저조한 건지 사실상 저희 이제 360개 기업 중에 35개에 해당되는 기업이 있는데 10% 정도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도 한 10% 정도 가져가야 맞을 텐데 인센티브는 한 5% 미만으로 가져가고 계세요. 그만큼 이게 측정도 어렵고 또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어떻게 할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얼마짜리 교육이냐 이걸로만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된 교육이 예를 들어 1년 동안 제공이 됐다면 뭐 10회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제공이 됐다면 회당 얼마짜리 교육이 몇 명한테 몇 번 제공됐냐 이 정도로만 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연 생태계에서 따오는 개념인데요. 2001년에 이제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개념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숲을 가꿀 때 혹은 동식물 어류를 보존할 때 이게 이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인데요. 이거를 그대로 사회생태계 특히나 문화예술 교육 쪽으로 가져오면 공급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산출되는 결과물이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조절이라는 겁니다. 조절이라는 거는 물이 순환되듯이 혹은 또 공기가 정화되듯이 이 문화예술 특히나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지역사회의 리스크들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문화. 그래서 이건 심미적인 거, 영적인 거, 그리고 혹은 또 뭐 종교적인 걸 수도 있고 또 안정감, 소속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서 얻어지는 가치입니다. 이런 부분도 측정을 해야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가 지지입니다. 서포트인데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자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자산 가치들도 같이 측정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이 4가지 관점에서 한번 측정 체계를 다시 한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고민을 시작해서 보통 저희가 측정 체계를 하나 만들자 이러면 이제 1년 반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내년 중반쯤 다시 불러주시면 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뭐 기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계량하고 측정한다 이런 건 상당히 익숙한데 이런 문화 예술 교육의 또 정량적, 비정량적 효과를 측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개념은 낯설지만 또 앞으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지 않으면 또 관리하거나 또 그 진작시킬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듯이 이런 예술 문화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효과 그다음에 그 앞서 이영범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상력 그리고 지역의 어떤 공간력, 시민력 그리고 결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까지 그 어떤 유무형의 여러 가지 효과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지표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재밌는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교원 선임연구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규현입니다. 방금 그 성과 얘기 들으면서 경펑 시즌에 그 평가 얘기 들으니까 막 장이 꼬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내용의 끝을 보니까 꼭 문화예술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 관련된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팁을 좀 알아간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좀 시작을 할게요. 저는 사실은 신발은 닳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문화예술교육 쪽에 문광연에서도 그쪽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지역과 대학 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신발은 멀쩡한데 거의 위가 거덜날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그럼 대학과 지역과 요새 사실은 인구 소멸이다, 뭐 대학 소멸이다 그런 얘기해서 문화예술 교육에 뭐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을까, 그 얘기를 여기 이제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분들이 많으니까 옆에서 좀 이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왔습니다.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목표가 뭘까? 일단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보면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만 봐도요. 자, 근데 일본은 2006년도에 교육기본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했는데 뭐가 들어갔냐면, 대학은 학술의 중심으로서 고도의 교양과 전문적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진리를 깊이 탐구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 성과를 널리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 사회란 얘기를 처음 넣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요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일본 국토부하고 문부과학성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특히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지와 지의 거점, 지는 하나의 알지자, 그 다음에는 또 그 땅 지자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지와 지의 거점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거기 대해서 근데 문부과학성에 했지만 지역의 대학들이 하는 사업들이 거의 문화와 관광이에요. 그 지역의 대학들이 문화와 관광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재밌는 건 그걸 하면서 대학에서도 사람들이 충원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 대학에 가서 내가 교토 가서 이걸 하면서 뭘 해봐야겠다 해서 그게 일로 연결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만나봤을 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역의 중요한 대학들은 다 그분들이 그 문화예술계를 하잖아요. 언론계 하시고 정치계 하시고 뭐 맥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대학의 역할이 많은 지역에서 외지에서 그 지역을 진입하기 위해서, 그 좋은 말로 신분 세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제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대 다니면 굉장히 제주에서 일하기 편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대학이란 기관이 사람도 알지만 지역에서 이 지역의 그 대학에서 물론 한 학기만 다녀도 뭘 했구나, 이런 부분이고, 그게 좀 더 시스템화 돼가지고 대학이 지역의 재단들하고, 이 부분은 옆에 그 춘천문화재단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링크 3.0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에 나와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서 문화 일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이공계, 뭐 자연계, 법계 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일보다 문화와 관광에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오히려 많이 생긴다. 이거는 공공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새롭게 자유롭게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서 전혀 다른 그 일을 했던 친구들이 들어오고 그걸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장밋빛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역 그리고 중앙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거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교수님들이 그냥 똑같은 얘기 가르치고 학생들을 나가서 뭐 할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조금씩 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어떤 강원도에 있던 관광 관련된 대학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교수님 오셔가지고 뭐 큰 리조트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차라리 이 동네 이장님이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이 동네에서 일할 건데 뭐하러 리조트에 대해서 배우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교육 방법도 바꿔지고, 그게 좀 체계화돼 가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교육부가 아니라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문화, 체육, 관광, 컨텐츠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이걸 좀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걸 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결된다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지역이
폐쇄의 지역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을 환대해서 그 지역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된다면, 사람의 플랫폼이 되고 문화의 플랫폼이 된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많은 얘기하는 소멸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찌그러진 저의 위장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 다음에 특히 그런 부분에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강승진 센터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회를 봐버렸네. 네, 자연스럽게 바톤을 넘겨받은 강승진입니다. 일단 저는 지역에서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본의 아니게 서울까지 와서 이 센터에 딱 앉아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고, 원래 제가 손에 땀이 없는데 지금 땀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어제 오늘 이 미래 포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더더욱 높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아마 뭔가 갈증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게 어쩌면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계획과 그 계획에 따라서 바뀌는 아르떼의 어떤 중점 전략이라든지 사업들일 텐데요. 아마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다 오셨을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생각보다 우리 지금 너무나 거창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조금 기대했던 어떤 마음하고는 조금 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저라기보다는 춘천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이 가져가는 어떤 문화예술 교육 정책에 기대기보다는, 아니면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길을 좀 찾고 그 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거꾸로 우리가 중앙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좀 해왔습니다. 그 맥락들을 조금 오늘 저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제부터 계속 이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고 기술이 변화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과 거버넌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지역의 작은 도시, 춘천은 애매모호한 도시입니다. 아주 작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크다고 하기라도 그렇고, 이런 도시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문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이영범 원장님께서도 춘천의 문화도시 사례를 얘기해 주셨듯이 문화도시와 문화예술 교육을 하나의 일종의 전략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교육이 우리 춘천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립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외롭다고 얘기하고요.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이 일정 정도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중요한 수단과 전략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지난 시간 2019년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내 문화예술 교육팀의 전담 조직을 만들고 지역 자체적으로 또 예술 강사 선생님들을 30여 명 정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어린이와 학교, 동네에서 예술 교육을 통한 돌봄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건 기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지역사회 협력 주체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의 만남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고령화 시대에 맞서다 보니까 신중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들의 어떤 문제들에 대응도 해야 되는 숙제들도 안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조금 저희 춘천은 좀 큰 틀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을 좀 재정립했습니다. 좀 거창한데요. 시민의 품격을 깨우고 품격과 도시문화를 잇는 시민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자발성, 자기주도성, 일상성 등을 통해 활동을 만들고 시민력을 축적하는 그 역할들을 문화예술 교육이 한다. 아까 이영범 원장님이 얘기해줬던 큰 맥락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변화하는 세상에 호흡하기에 세계 시민 감수성을 깨우겠다. 세계 시민 감수성이라는 거는 어제도 나왔는데요. 글로벌 시민, 글로컬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하는 세계에 일종의 호흡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감수성들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젠더 문제, 뭐 다양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한 소재와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품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논의의 어떤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춘천은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확장하며 개인과 사회의 성숙을 이끌어내는 품격 있는 시민성을 바로 이 품격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장르 중심의 예술 감성 교육에서 지역 스스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문화예술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어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춘천 문화예술 교육의 스펙트럼을 미적 감각에서 생애 감각으로 세계감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혹시 자료 화면이 지금 왼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에서 나로 가는, 그래서 나에서 나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나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춘천을 만나고 도시를 만나고 그런 과정들에서 다양한 감각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자기 감각, 생활 감각, 사회 감각, 도시 감각, 세계 감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애 감각으로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감각들을 깨우는데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창조성을 키우는 예술교육, 해득력과 다양성을 깨우는 문화교육, 문화력을 측정하며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민교육 등 생애 감각을 깨우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다양한 삶의 기획이 도시의 문화로 채워지는 춘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빈집, 빈상가 등을 활용해 모델 살롱, 인생공방, 전환가게 등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문화 공간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에 이제 꿈터도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생활권 단위의 작은 공간들과 꿈터를 연결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 시민들 삶 가까이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성장하는 개인, 함께하는 이웃, 영감을 주는 도시가 우리 춘천의 문화예술 교육의 핵심 가치로 떠오를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이 생각보다 지역에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쓰입니다. 여기저기에 다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지역 문화, 시민 문화, 생활 문화 다 문화예술 교육도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교육의 모호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 문화 교육과 예술 교육을 좀 분리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활기부터 삶의 전환까지 자기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느끼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성실하게 문화예술 교육이 좀 수행하려고 하고요. 이를 통해 삶을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안식처로 문화예술 교육이 춘천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원고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긴장이 돼가지고 오늘 원고를 좀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그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저는 좀 좀 급작스럽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갑자기 이제 로컬이 굉장히 중심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 로컬의 핵심 그리고 로컬 콘텐츠의 중심은 바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나 지역에서는요. 서울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네, 바로 이 사람을 키우는데 문화예술 교육을 한번 적극적으로 써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발표된 이런 중앙의 정책들과도 개를 같이 하면서 최대한 중앙의 자원을 우리 춘천으로 많이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 또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르떼의 그리고 문체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까지도 빠르게 지역에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김규현 선임연구원님께서 어떤 대학의 역할 앞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대학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 대학에 대한 어떤 사회의 기대감,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요가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몸소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고 또 인재를 양성해서 어떤 그 일터로 보내는 것도 대학의 뭐 고유한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또 지역 사회에서 어떤 그 인구 구조가 바뀌고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 예술 교육의 어떤 거점을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정해진 문화예술 커리큘럼을 뛰어넘는 그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의 또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인큐베이팅 할 것인가 이게 또 앞으로의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요. 아마 뭐 끝날 때쯤에 또 첨언을 해주실 것 같은데 열린 지역
지역의 어떤 개념, 경계를 또 넓히자 뭐 이런 말씀도 김규현 박사님께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강승진 센터장님께서 또 춘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문화예술 교육이 단지 어떤 뭐 문화적 소양을 키우는 거를 떠나서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의 감수성을 키우게 하고 어떤 사회 의식 또 도시에 대한 인지, 지역 자원에 대한 생각들을 키우게 하는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확장력이 대단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춘천 문화재단 센터에 가서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옆에 앉아 계신 박순태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릴 텐데요. 저희 사전 미팅 때 이번 자리를 통해서 좀 지금까지 봐오셨던 또 굉장히 분노하셨던 그런 측면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분노를 한번 표출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요. 좀 그거는 취소할게요. 지금 인터넷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취소하고 평소 느낀 소회를 위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많이 우리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관객들이 많으셔가지고 힘이 조금 납니다. 최근에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이 통합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부임한 지 한 3개월 되었습니다. 가보니까는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평소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실제로 중요했죠. 아마 1999년도입니까? 예술 강사, 국악 강사로 시작해가지고 2017년쯤 돼가 이제 법도 만들고 우리 박은실 원장님 계십니다만은 또 기관도 만들고 아까 얼른 문의를 드려봤더니 자그마치 예산이 1,000억, 2,000억이 막 넘더라고요. 대구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국비가 8억, 12가 12억이더라고요. 근데 박은실 원장님은 2,000억, 3,000억 가지고 계시는데 깜짝 놀랐다. 어쨌든 그걸 변론으로 하고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대구 문화예술 제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본부에도 문화예술 교육팀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문화재단에도 다 문화예술 교육팀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법과 기관과 예산과 제도가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데 저도 이제 원대하게 이걸 문화예술 교육을 잘하면 어떻게 해보겠다. 마침 대구가 그 인근에 문화예술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음악 미술을 위주로 해가지고 7개, 8개 대학이 있는데 매년 관련 학생들이 2,000명 정도 쏟아진단 말이죠. 근데 막상 현실에 가보니까는 12억 국비 8억 가지고 뭐 문화예술 교육사 뭐 얼마나 지원이 되겠습니까? 뭐 혹평이 아니고 제가 화가 서서히 납니다만은 문화예술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괴리가 있더라. 이런 딱 제가 보니까는 그렇더만요. 아까 이제 초반에 계속 이제 자료도 나오고 이런데 막상 가보니까는 딱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계세요. 조금 직원들을 뭐 이야기 다독거리면서 막상 현장에 보니까는 문화예술 교육이 아니고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에 불과하구나. 내가 이런 말을 확 뱉어버렸어요. 조금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돈이 내려오고 신청을 받고 공모를 하고 또 열심히나 하는데 들여다보니까 교육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숭고한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그렇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근데 어쨌든 뭐 중간적인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이런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쯤 좀 전반적으로 이런 기회를 오늘과 같은 이제 포럼과 같은 걸 해가지고 방향 전환을 할 때가 되었지도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예술교육과 사회예술교육을 구태여 양분할 필요가 있는지, 그지요? 거기서부터 의문이 들고 예산이 과연 어차피 오늘 주제도 관련되겠습니다만 지역 단위에서 이것이 활성화돼야 될 건데 어쨌든 이거는 그렇다고 지난 시절을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을 했는 거거든요. 그죠? 진짜로 문화예술 교육이 제3의 K컬처의 중심축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만큼 진짜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키워왔는데 막상 이것을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전환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뭐 건의를 드려봅니다.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겠고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되는 것과 같이
좀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역 단위에서 필요한 특화된 사업들, 그죠? 지역에 원하는 사업들, 그죠? 이런 것들로 좀 지역의 의견을 과감히 수렴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의 효율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학교 예술 같은 것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좀 이렇게 뭐 필요 없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압축을 시켜주고 사회예술 교육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역적인 특성과 그런 것들 좀 반영하는 그런 좀 전환점의 계기가 되었으면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쌓은 이 제도를 곧 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자료는 뭐 엄청 해가지고 원장님 드렸습니다만 꼭 좀 읽어봐 주시고 어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소중한 제도고 우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 에너지를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뭔가 계기를 삼아가지고 제3의 한류의 본령으로 좀 키워야 될 사명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또 교육청 간의 관계도 예산 루트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할 단계는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한번 해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대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이외에도 또 그 지역 인력의 어떤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또 지역 인력이란 개념을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끝부분에 또 첨언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옆에 계신 김자연 본부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자연입니다. 어제 문체부에서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발표가 있었고요. 또 오늘 앞서서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비전 전략이 있었습니다. 발표가. 그리고 이어지는 토론에서 특히 이제 1부는 지역, 2부는 디지털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요. 오늘 토론에 참여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진흥원이 많은 노력과 애를 써왔고 또 지역의 관계자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성취를 해낸 것들도 있는데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가야 될까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입사를 하면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은 결국 지역이다. 그리고 진흥원이 처음 생겼을 때 2005년부터 저희의 슬로건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것이 또 저희의 모토였습니다. 그만큼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역과 함께 협력하고 현장을 만들어 나갈까가 저희 깊숙한 마음속의 한 축이었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에 발표된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지역화를 추진 전략의 첫 번째 목표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도의 문화예술교육, 지역의 상황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지역화의 방향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강조를 했었고요. 그 결과 일부 정책 사업들이 단위 사업별로 칸막이가 되어 있었던 것들이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오기도 했고요. 또 2021년에 그 지역 분권 이슈가 급부상했을 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역센터 17개 광역센터와 함께 1년에 한 20번이 넘게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공동으로 어떤 과제를 도출해서 함께 움직이면 좋을까? 이런 논의들도 이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또 중앙과 광역수 단위에서의 결합뿐만이 아니라 기초 거점의 주체들을 육성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난 3년간 전국에 한 20여 개의 기초 거점 주체들을 발굴하고 또 진흥원이 직접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역센터에서도 광역 단위에서도 그 광역 안에 기초의 주체들을 발굴하는 시도들을 함께 해왔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초 거점은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대상별로 문화예술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고 그 지역 안에 생활권 안에 문화예술 교육의 자원, 일정 물정 자원, 공간들 이런 네트워크를 발굴하는 일이었고 지난 3년간의 경험으로 저희는 다양한 또 실험과 시도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2차 문화예술 교육 종합계획에서는 1차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어떤 지역화의 큰 방향에 이어서 좀 더 깊숙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앙과 광역과 기초까지 연결되는 촘촘히 생활권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제도들, 정책들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주요 과제로도 도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발표된 종합계획에서도 어떤 기초 거점 인증제라든지 또 생활 밀착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한다는 것, 또 각 생활권에 맞게 늘봄 교실의 어떤 교육의 확대라든지 또 지역 안에서 더 강력하게 문화예술교육이 발현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또 지역의 상황에 맞게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는 것들을 주요 과제로 뽑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즉 하나는 지역에서 지속 가능하게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두 번째는 기초의 다양한 주체들을 키워내는 어떤 노력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첫 번째 맥락에서는 앞서 이제 박성훈 실장님도 문화예술 교육의 사회적 영향과 같이 말씀해 주셨고, 또 박승태 본부장님 화가 난다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필해야 할까?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가치를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광역센터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지자체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내는 것이 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법과 뭐 제도로서 문화예술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장치일 수도 있고, 또 지역 안에 문화예술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인력들, 전문 인력들을 키워내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문화예술 교육이 지역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문화예술교육 포럼 말씀도 주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떤 행보를 계속해서 알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꼭 지원 사업에 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치, 사회적 영향, 의미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더 알리고 이 시대의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구나라는 인식들을 굉장히 큰 걸음으로 세상에 알리는 게 중요한 또 진흥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기초 거점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저희 그 라운드 테이블 할 때 이영범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거점화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거점화라는 게 어떤 동네 안에 굉장히 큰 거점이 들어와서 지역 안에 작은 것들을 다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작은 것들을 연결해내는 것이 거점화의 새로운 정의여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 정책 초기에는 이것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예술 교육이야. 지금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문화예술 교육이 아니야라는 배제의 원리로 저희의 영역을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평생학습시설이나 도서관, 미술관, 문화기반 시설이나 혹은 학교나 복지시설에서도 충분히 저희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방향과 결을 같이 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 거점을 우리 문화예술 교육 정책 사업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어떤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권 단위에 맞춰서 때로는 대학과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결합할 수 있고, 때로는 상업문화센터와 결합할 수도 있고, 혹은 학교의 어떤 방과 후 돌봄교실과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거점들을 우리가 인증하고 그들을 같이 문화예술 교육의 굉장히 직간접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그렇게 좀 붐업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것에서 2차 종합계획에 그런 관련된 과제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꿈다락에서 주말예술 캠퍼스에서 지역 예술대학들과 결합한 적도 있고요. 또 문화파출소나 꿈꾸는 예술터라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공간 기반으로 문화예술 교육의 또 확산에 실험을 해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17년, 18년의 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저희의 경험, 지역과 함께 만들어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어떤 방식으로 또 협력을 할지 그런 부분에 이제 머리를 또 한번 모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지역을 전체로 놓고 함께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지역과 실질적인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진흥원이 또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 단위나 기초 단위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의 사회적 영향이나 의미를 그 규모에 맞게 한번 실험을 해본다던가, 본부장이 예산 집행이 효율화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17개 센터와 한 번에 다 적용하진 못하더라도 일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정 지자체와 한번 실험을 해본다던가, 그래서 진흥원이 실제 지역과 손을 잡고 직접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도 앞으로는 조금 실체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자연 본부장님께서 그 문화예술 교육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 또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화예술 교육이 이렇게 지역 사회로 열심히 파고 들어가고 가려고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도를 높게 하려는 그런 시도 진정성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좋은 어떤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 교육이 지역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또 지역 사회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의 잠재력 또 공간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양방향의 힘이 맞을 때 어떤 그 문화예술 교육과 또 지역의 만남이 진정한 의미에서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영보 원장님 혹시 또 지역의 관점에서 도시의 관점에서 이런 문화예술과 어떻게 손을 또 내밀어야 될지 좀 이런 관점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발제할 때 그 무거움을 좀 내려놓고 토론에서는 좀 자유롭고 뭔가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짧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예산 시장이 대박이 났습니다. 백종원 시장이 되던가요? 그래서 예산 시장 완전히 땡다봤죠. 백종원이 가가지고 고향이죠. 백종원이 자기 고향인 그 덕을 사실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지금 모든 지자체장들이 지금 다 예산 시장을 부러워하고 있고, 또 충청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모든 공무원들한테 예산 시장 가서 도대체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저런 걸 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닥달한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우스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 지역, 특정 지역도 백종원한테 한번 문화예술로 어떻게 한번 좀 해보게끔 한번 판을 한번 깔아줘 보면 뭔가 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대중적인 힘으로 뭔가 이렇게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마약처럼 뭔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문화예술, 또 우리가 먹거리 레시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어떤 단순간에 끌어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실은 뭔가 이게 씁쓸함 같은 게 사실은 좀 있죠. 제가 그 독일의 베를린에 도시재생 사례를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인터뷰하고 들었던 내용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베를린에 이제 우파 파브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생태 공동체 마을인데요. 원래는 거기가 그 영화사가 영화 촬영지였는데, 그게 이제 동서독이 구분되면서 동베를린으로 넘어갔다 나중에 이제 통일 독일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곳이 시민 생태환경 시민들에 의해서 초기에는 불법 점거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생태 공동체 마을로 조성이 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지역사회하고 자신들이 하는 이 생태 환경 운동과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 삶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서 축제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생태환경 축제 그래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알리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
축제 모인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말에 축제를 했는데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뭔가 지역사회하고 공유가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축제에 문화예술을 집어넣었어요. 문화예술이라는 생태 환경에 거기에 문화예술을 집어넣어서 축제를 기획하고 그랬더니 두 번째 해의 축제에는 지역사회에서 300명이 넘는 인파들이 주말에 자신들의 축제에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결국 아무리 우리 일상에서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서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언어는 결국 문화예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문화예술의 가치가 결국 거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백종원의 예산시장과 이 베를린의 우파파브리의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결국은 문화예술이 우리들의 삶하고 뭔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또 다른 어떤 영역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어떻게 깊숙하게 개입하고 아까 춘천의 경우에서처럼 인생의 전환이라는 표현이죠.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적 의제하고 우리들의 삶의 어떤 일상적 실천을 어떻게 일치시키느냐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 안에 결국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백종원 대표를 뭐 필두로 하는 어떤 인플루언서의 힘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베를린의 사례를 통해서 지역 축제에 이런 문화예술이 함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여기 앉아 계신 한 200여 분의 그 문화예술 교육의 담당자분들 또 이 방송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 또 수만의 분들이 이 앞으로 각 지역 사회에서 백종원의 역할을 또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2, 제3의 예산시장 또 더 멋진 예술문화 공간들 또 기획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제가 그 앞에서 그 열린 지역 관련해서 또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김규원 선임연구원님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이니까. 제가 사실 빼놓은 게 그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지역의 주민, 지역에서 문화 활동할 때 대상이 상주 인구, 정주 인구 중심으로 가는 부분을 문화예술 교육 쪽에서 아니면 문화 쪽에서 좀 넓힐 수밖에 없는 어차피 소멸되고 있는 부분이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매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규 교육은 정주 인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화예술 교육은 틈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신 분들이 6개월 예산 얘기 하도 나오니까 사신다고 했을 때 문화예술 교육을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살기 통해서 자녀들을 데려갈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주 인구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은 오히려 돌아다니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부서거든요. 관광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문화보고 꼭 교육부의 정주 인구 중심의 틀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국토부도 뭐 이영범 원장님 아시겠지만 올해 그 업무 보고에 생활 인구 중심으로 도시 재생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처럼 아직은 이게 좀 애매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새로 열린 부분에 좀 대안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성훈 실장입니다. 저도 잠깐 발언권을 얻어서 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예산 얘기가 나와서 중앙은 예산이 정말 크고 지역은 예산이 정말 작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문화예술 교육 쪽은 잘 모르지만 제가 15년 가까이 이제 몸담아 온 분야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이런 쪽이니까 어느 영역이든 진흥원의 중앙은 예산이 크고 지역은 예산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나 이런 곳에서 예산을 다 내려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 육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요구를 하시죠. 그 요구가 진짜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예산을 내리려면
책임도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뭐 문화예술교육 쪽은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 경제나 이런 쪽의 진흥원 또 다른 쪽 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사에서는 절대 얘기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인건비와 인력 관리 부분이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역 특성에 맞게 내려간다 그러면 지역에 맞게 자영업 하시고 교육하시는 분들 혹은 뭐 개인 사업자 분들에 대한 그런 인건비 관리라든지 지원금 관리, 그다음에 그에 대한 여러 행정적인 책임들까지도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면만 내려가고 안 좋은 면은 안 받겠다. 이게 행정력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한번 통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지역에 맞춰서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 이렇게 파일럿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게 진짜 효율적인지 한번 좀 따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교육 쪽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냥 넘겨짚어서 얘기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박순태입니다. 그 백종원 케이스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고요. 우리 김자현 본부장님 말씀도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산업사회 초창기에 한국에서 이제 막 수출 지향을 해가지고 엄청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지 않습니까? 시군구마다 도마다 뭐 공장을 만들고 수출을 해야 되겠는데 막상 현장에는 의지는 굉장한데 뭐 회계장부도 만들 수도 모르고 뭐 선화장이 뭔지 용적 뭡니까 이거 뭐 수출할래야 또 뭡니까 이거 뭐 저도 모릅니다만 계좌를 어떻게 개설할지 수출 그걸 하는지 일단 모르니까는 정부에서 했던 제도가 그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라는 조직을 아마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전국 국고까지 투입해서 이렇게 그런 산업에 대한 실무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도와줬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급격히 대한민국 일시에 전국 단위로 이제 산업이 성장하고 수출 드라이버가 이제 성공적으로 했는데 역시 백종원 케이스하고 뭐 이런 것 연결을 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덩치가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이 문화예술 지원 시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흥원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컨설팅 전문 컨설팅단을 뭐 한 많이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10에서 20명 정도로 천하의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를 딱 쿨로 만들어 가지고 그 뭐 평화봉사단 개념도 좋고 산업화 시대의 상공회의소 개념도 좋고 필요한 지역에 가서 좀 컨설팅을 압축적으로 해주면 안 좋겠느냐. 이제 지방 단위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직원들이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뭐 지방행정 또는 문화경영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 직접 다이렉트 마지막 단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가치 확산 이런 일반적으로 자꾸 이게 초점이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당초에 숭고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액센트를 주고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지방에서는 또 전문가가 또 부족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역할은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중앙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그런 컨설팅단을 중앙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진짜 천하에 한 10몇 명을 만들어가지고 딱 보면 알고 문제가 되면 계속 평가를 하고 시정조치를 가서 현장에 와서 상주를 하면서 뭐 광주에 5일, 뭐 전북에 5일, 뭐 춘천에서 10일 이런 식으로 쭉 돌아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는 과정에서 또 아까 이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백종원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진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잘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컨설팅을 해주면은 그 컨설팅단이 바로 백종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면서 뭐 우리 원장님께도 전화도 이런 말씀도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도 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도화시키면은 그래도 타결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예, 토론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래 문화예술 교육 포럼 2일차 일부 행사의 종합 토론을 여기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자리들 많이 만들어 주시면 여러 전문가들 또 그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또 그 지역, 로컬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매력의 또 독창성의 옷을 입어야 하는 시대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새로운 역할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종합토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자분들, 발제자분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